안녕하십니까, 손석철입니다. 이제 언어 논리를 제가 기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언어 논리 첫 번째 강의 어휘 능력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능력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둬야 될 상황을 간단히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상시 언어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혹은 그 사람의 품격을 높이게 되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휘 사용 여러분들 꼭 필요하죠. 자,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올바른 글쓰기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꼭 한 번은 남들에게 보여줄 글을 쓸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정확한 어휘 구사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혹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의 의미 그리고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문맥 속에 해당 어휘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필요하느냐? 첫 번째, 눈으로 보지 말고 직접 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어 혹은 국어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 본인들이 한국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물론 문맥상의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정확한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 나중에 적절한 상황에 쓸 수 없습니다. 즉 국어는 암기 과목입니다. 물론 국어에 논리가 필요하고 문맥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추리력이라든가 유추력이 필요하지만 어휘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암기 과목입니다. 외워야 될 것은 반드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어 사전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요. 꼭 모르는 어휘 혹은 애매했던 어휘는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휘를 정리하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체계적 정리가 곧 어휘 노트로 나오셔야 합니다. 어휘 노트 조그만 메모지 준비하셔가지고 자기가 찾은 어휘나 혹은 새로 알게 된 어휘를 정리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여러 단어들은 알게 모르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단어 관계는 제가 크게 5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이 5가지 말고도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여기에서 설명된 5가지 이외의 관계가 나온다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고 자주 쓰이는 5가지의 단어 관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의관계죠. 유의관계라는 것은 의미가 비슷하다. 두 번째, 대립관계. 대립관계는요, 크게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로 나뉘는데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의 모임이고요. 상하관계, 어떤 계층이 형성되는 거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라는 계층이 형성되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 다의관계, 한 낱말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음 이의관계,
음은 같지만 우연찮게 음이 같을 뿐이고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동음 이의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게 뭐냐면 다의관계와 동음 이의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의관계나 동음 이의관계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노트 정리를 통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유의관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관계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유의어라고도 얘기하는데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관계의 말을 유의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이 여러분들 동의어, 즉 의미가 같은 단어들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동의어라는 개념이 따로 있긴 한데요. 지금 추세는 동의어를 유의어에 포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동의어는 다루지 않고 유의어와 같은 개념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자, 첫 번째 문맥상 쓰임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 유의관계, 문맥상 쓰임에 제약이 있습니다. 뜻은 같은 것 같은데 세밀하게 따져보면 문맥적인 차이가 있고 문맥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말과 쓸 수 없는 말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예쁘다, 어여쁘다, 곱다 요 네 가지의 단어를 들어놨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써준 내용들은 사전에서 나오는 의미를 정리해 준 거고 이것이 실제 용례로는 이렇게 다르게 쓰입니다. 소녀가 아름답다, 예쁘다, 어여쁘다, 곱다는 전부 다 성립할 수 있지만 마음씨가 아름답다, 예쁘다, 어여쁘다는 성립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씨가 아름답네, 예쁘네 이런 말 자주 쓰시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용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마음씨가 곱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걸음걸이가 아름답다, 예쁘다, 어여쁘다, 곱다 성립되는 것은 예쁘다. 그리고 경치가 아름답다가 성립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이런 말 썼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표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표현에 맞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 4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지가 5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선택지가 4가지로 나오니까 4가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시, 설비, 소요, 세밀, 염두와 비슷한 단어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개시, 과시, 지시, 묵시, 무시. 개시라는 거는요, 어떤 신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절대자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 주는 걸 얘기하는데요. 계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동의어로 묵시라는 말이 바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과시, 지시, 무시 중에 모르는 말이 있으면 꼭 사전을 찾아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설비라는 말은요, 미리 갖추어 놓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시설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소요는 어떤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필요한 것, 즉 필요와 연관성이 있고요. 자, 나머지 시간, 낭비, 경과는 쉽게 알 수 있는 말들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밀. 세밀하다는 말은 섬세하다. 저 친구 세밀한데 저 친구 섬세한데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지요. 자, 그리고 5번째, 염두. 요 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한자 머리두자를 생각하셔가지고 머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머리두보다는 앞에 있는 염자가 중요한 거죠. 무슨 염자죠? 생각염자입니다. 생각, 즉 마음이죠. 이렇게 관련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휘 능력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하지 않으시고 외우지 않고 그냥 읽고 알았네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즉 외우실 건 외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대립관계, 반의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의미가 서로 상반된 겁니다. 그런데 대립관계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순관계가 있고요, 반대관계가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두 단어 사이에 중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간이 있습니까? 없지요.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도 아닌 중간항이 없지요. 이런 관계를 모순관계. 반대관계는요, 두 단어 사이에 중간항이 있습니다. 크다와 작다 사이에 어떤 개념이 있죠? 중간 정도 한다, 이런 말을 쓰지요. 멀다와 가깝다 사이에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고요. 검다와 희다 사이에 무슨 회색,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중간항이 있는 경우와 중간항이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모순관계, 반대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가 반대의 뜻을 갖느냐라고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들어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다이어면 그에 따라 반이어가 달라질 수 있다.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다의 반대는 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서다가 문맥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 멈추는 경우, 체면과 관련된 경우, 어떤 날카로움과 관련된 경우는 이것과 관련된 반이어가 각각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맥적인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 단어가 다이어를 가질 경우 반이어도 각각 달라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A, B의 관계와 같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쭉 읽어 가시다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공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낯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수말리 타국에 남편을 보내고 외로이 공규를 지키던 그의 아내 아사녀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끊습니다. 공규를 지키던 빌공자 규는 규방이라는 얘기인데요. 여자들의 방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이 떠나고 아사녀 혼자 방을 지켰다. 빈방, 여자 혼자 거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모르는 어휘는 꼭 사전 찾아보시고요. 쭉 갑니다. 더러운 여인의 몸으로 신성한 젊은 안에 들어서지 못한다 하여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핵심은 더럽다와 신성하다. 더러운 것과 신성한 것은 반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건데, 방랑과 방황, 은유, 수사, 토착, 이주, 사전, 서적, 민감, 예민이란 말이 있죠. 방랑과 방황은 어떤 관계죠? 의미가 비슷하지요. 동의 관계가 되겠고요. 은유와 수사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외우셨을 겁니다. 수사법 외우셨죠? 수사법에는 뭐가 있죠? 은유도 있고요, 직유도 있고요, 의인도 있고요, 화류도 있고요. 다양한 수사법들을 배웠죠. 그러면 수사가 상위 개념이 되고 은유, 직유, 의인, 화류법 등은 뭐가 되는 거죠? 하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상하 관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토착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 이주는 옮길 이자죠. 옮겨서 사는 사람, 즉 토착민과 이주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서로 상반되는 개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전과 서적인데 서적과 사전은 어떤 관계죠? 2번과 같은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민감과 예민, 의미가 비슷하게 쓰이는 동의관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답이 3번이다. 아, 나는 맞았어. 나는 훌륭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토착과 이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그러면 나머지 왜 답이 안 되는가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관계에 넘어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시 문제 2번.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의 빈칸을 채울 때 A부터 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앞에 다루었던 것처럼 어떤 단어가 다이어를 가질 때 반의어도 달라진다라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다이어가 된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줬죠. 철수가 뛰었다에서는 뛰다의 반의어는 걷다이지만, 자, 철수가 뛰었다의 반대 개념은 걷다. 하지만 물가가 뛰었다에서의 반대 개념은 물가가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를 알았죠? 한 단어가 다이어일 경우 반의어도 다양하게 쓰인다는 걸 알았죠. 자, 이제 실제 문제 예문을 봅시다. 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을 서서 왔다. 지금 제가 서서 강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책상에 어떻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죠. 자, 그 다음 고장이 나서 시계가 서버렸다라고 돼 있죠. 고장이 나서 시계가 서버렸어요. 그러면 즉 고장과 관련된 멈추다라는 말이 있겠죠.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시계가 서버린 것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느냐? 시계가 가다라는 말이 해당하겠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 2번, 3번이 되죠. 4번, 5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그럼 B를 한번 봅시다. B는 공란인데요. 깎이다. 깎이다. 뭐가 깎이는지 모르죠. 직접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자, B. 가족에게 위신이 깎여서 기뻤다. 반의어니까 가족에게 위신이 깎여서 슬프다. 충분히 성립이 되죠. 1번 답이 될 수 있겠네요. 토끼의 귀가 쫑긋 깎이다. 토끼의 귀가 쫑긋 깎일 수는 없지요. 2번은 답에서 벗어났습니다. 3번을 봅시다. 회장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았다. 회장으로서의 체면이 깎이었다. 충분히 성립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과 3번입니다. C를 봅시다. 기강이 서야 사회가 안정된다. 기강이 서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기강이 잡혀야 사회가 안정이 된다라는 말인데, 기강이 잡히다, 기강이 무너지다라는 말로 쓸 수 있죠. 자, 기강이 내리다, 무너지다. 1번, 3번 내리다와 무너지다 중에 3번 무너지다가 잘 어울리죠. 그래서 해당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고를 때에는 한 가지부터 차분히 대입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상하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단어의 의미적 계층 구조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를 저희가 상하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상하관계는 다른 말로 상위 개념, 상의어, 상위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위 개념, 하위어, 하위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용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하관계는 어떤 계층이 만들어진다는 게 중점입니다. 계층, 즉 어떤 체계가 나누어지는데요.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로 나뉜다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발효식품에는 김치, 된장, 간장, 치즈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 써놨지요. 상위어와 하위어의 구분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인데, 실제 표를 그려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예. 발효식품에는 김치, 된장, 간장, 치즈 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하 계층이 이루어지죠. 자,
김치, 된장, 간장, 치즈 입장에서 보면 발효식품은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요. 발효식품 입장에서 보면 김치, 된장, 간장, 치즈는 하위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김치의 종류에는 뭐가 있죠? 열무김치, 배추김치, 물김치가 있죠. 자, 그러면 상대적인 것은 열무, 배추, 물의 입장에서 보면 김치가 상위어가 되고요. 김치의 입장에서 보면 열무, 배추, 물김치가 하위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하관계는 상대적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두 가지를 더 들어놨습니다. 직업에는 표를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직업에는 연예인이 있는 반면에 저와 같은 강사도 있고 또 어떤 변호사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업이 나뉘는데 또 연예인은 여기에서 적은 것처럼 가수라는 직업도 있고요. 뭐 코미디언이라는 직업도 있고요. 탤런트라는 직업도 있고요. 혹은 영화배우라는 직업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아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예인이 상위 개념이고 또 연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업이 상위 개념이다. 즉 상대적인 개념이 형성된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는데요. 실제 문제 유형은 이렇게 출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말들을 포함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감각, 미각, 시각, 후각, 촉각이죠. 공통적인 건 뭐 있죠? 각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쓰였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죠. 오감, 5가지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각, 시각, 후각, 촉각 뭐가 빠졌죠? 청각이 빠졌죠. 즉 이것을 묶을 수 있는 말은 감각이라는 말로 묶을 수가 있겠죠. 동사, 품사, 부사, 관형사, 조사.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품사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말의 품사죠. 우리말의 품사는 총 9가지. 즉 상위 개념은 품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거 한번 써볼까요? 동사, 부사, 관형사, 조사. 뭐 빠졌죠?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 이렇게 총 9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학, 영화, 음악, 예술, 미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문학, 영화, 음악, 미술, 예술. 묶을 수 있는 말은 뭐지요? 예술이라는 말로 전체를 묶을 수가 있지요. 상용차, 승합차, 승용차, 자동차, 화물차 이렇게 나왔죠. 공통적인 건 뭐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말은 자동차라는 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상위 개념이 되고요. 생식기관, 생체기관, 소화기관, 순환기관, 신경기관 이렇게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기관들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몸의 기관이다. 생체기관이라는 말로 상위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요거는 실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형식이죠.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문맥상 A부터 B의 관계와 같은 것을 고르시오. 같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A와 B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죠. 두말할 것도 없이 생활 철학은 우주 철학의 일부분으로서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부터 철학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어려워할 거 없죠. 여러분들 지문 안에 답이 있죠. 어디입니까? 생활 철학은 우주 철학의 일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요게 핵심이죠. 그러면 생활 철학은 우주 철학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즉 상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무원극, 연극, 연극의 종류에는 무원극이 있다. 상하 관계 성립됩니까? 볼 것도 없이 답은 1번이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앞에서 배웠지요. 반의 관계가 되고요. 방해와 해방은 비슷하지요. 동의 관계가 되고요. 단해와 절벽도 같은 말입니다. 동의 관계가 되고요. 민주와 독재,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단어 관계 중에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다루었던 큰 개념에서 단어 관계 어떻게 공부하셔야 한다고 됐죠? 외우셔야 됩니다. 사전을 꼭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루지 못했던 단어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어 관계에 대한 1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